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파미네이션입니다. 저자는 애나 렘키,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애나 렘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이다.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이다. 이 책은 쾌락을 다룬다. 동시에 고통도 다룬다. 무엇보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중독성 물질, 음식, 뉴스, 도박, 쇼핑, 게임. 오늘날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은 양, 종류, 효능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디지털 세상의 등장은 이런 자극들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세대에게 실수 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침이 됐다. 과학자들은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로서 도파민을 활용한다.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이 많을수록 경험의 중독성은 더 커진다.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책은 뇌가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지를 신경과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더 좋은, 더 건강한 균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그 대상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이다.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을 구하기 쉬울수록 시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오피오이드의 급격한 확산은 이 사실에 대한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예시이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처방이 4배로 증가했다. 여기서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독물질의 공급량이 감소하면 중독에 대한 노출, 위험, 관련 피해도 감소한다. 지난 세기에 이 가설을 시험하고 증명한 대규모 실험이 바로 미국의 금주법이다. 금주법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알코올 음료의 생산, 수입, 운송,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한 법을 가리킨다. 이 법으로 알코올에 중독된 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음주와 알코올 관련 간 질환도 절반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고통 없는 세상을 추구함에 따라 의료 행위 또한 바뀌었다. 20세기 전의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건강의 신호라고 믿었다. 19세기의 주요 외과 의사들은 고통이 면역 반응과 심혈관 반응을 높이고 치료를 촉진한다고 보았기에 수술 중에 전신 마취를 꺼렸다. 확실히 사지의 적당한 고통과 염증은 자연이 가장 현명한 용도로 사용하는 치료 수단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의사들은 자비 넘치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할까봐 모든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고통은 어떤 형태든 위험하다고 여겨진다. 아파서만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신경 손상을 남겨서 완치를 해도 고통을 느끼도록 뇌를 자극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고통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미국 성인의 25% 이상, 미국 어린이의 5% 이상이 매일 정신치료제를 먹고 있다. 도파민은 보상 과정에서 관여하는 유일한 신경 전달 물질은 아니지만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이 그중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도파민을 만들 수 없게 된 쥐들은 음식을 찾지 못하고 음식이 코앞에 놓여 있어도 굶어 죽지만 음식을 입안으로 바로 넣어주면 음식을 씹어 먹으며 그걸 즐기는 것처럼 반응한다. 동기부여와 쾌락 사이의 차이를 두고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파민은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는 그 약물이 말 그대로 도파민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상자 속의 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초콜릿은 뇌의 기본 도파민 생산량을 55% 늘리고 섹스는 100%,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 늘린다. 충격적인 것은 임페타민이 도파민의 분비량을 100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임페타민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품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약물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쾌락과 고통이 뇌 속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쉽게 말해 쾌락과 고통은 저울의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 우리의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간에 지렛대 받침이 있는 저울이다. 평소에는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면과 수평을 이룬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 우리의 저울이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저울에 관한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다.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울이 쾌락적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러한 자기조정 메커니즘은 의식적 사고나 별도의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반사작용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 쾌락적으로 기울였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감자칩에 다시 손을 대든 비디오 게임을 한 판 더 하려고 클릭을 하든 그런 좋은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 하거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다. 이 욕구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계속 먹거나 놀거나 보거나 읽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의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른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한다. 내성은 중독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적으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두 번째로 읽었을 때 즐겁긴 했지만 처음 읽었을 때만큼 즐겁진 않았다. 네 번째로 읽었을 때는 즐거움이 확 떨어졌다. 전체를 처음 다 읽었을 때가 다시 읽었을 때보다 항상 더 나았다. 시리즈를 다시 읽을 때마다 이후에 찾아오는 불만족은 갈수록 커졌고 처음 읽었을 때 맛보았던 짜릿함을 다시 느끼고픈 욕구도 갈수록 커졌다. 나는 트와일라이트의 내성을 갖게 되면서 예전에 가졌던 느낌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같으면서도 더 새롭고 강력한 형태의 중독 대상을 찾아야만 했다. 중독 대상에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금단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을 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셈이다. 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와 같은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가 있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영원한 기억을 뇌리에 새기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교훈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그러한 기억이 해마에 남아서 평생 가는 것이다.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없다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이다. 마음 챙김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마음 챙김은 우리의 뇌가 뭔가를 하는 동안 뭘 하고 있는지를 재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건 문자로 된 정의보다 더 묘하다. 우리가 뇌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은 뇌 그 자체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밤 하늘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토록 멀고 별개로 보이는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늘 감동한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은하를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와 동떨어진 동시에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뇌는 아주 희한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중 일부는 매우 당황스럽다. 그래서 제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판단 유보는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중요하다. 관찰자 위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뇌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 2001년의 기억인데 당시 나는 부엌에서 갓 태어난 내 딸을 두 팔로 품고 서 있다가 아이의 머리를 냉장고나 주방 조리대에 부딪혀서 물은 멜론처럼 터지는 심히 거슬리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그 이미지는 순간적이었지만 또렷했고 내가 마음 챙김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미지를 무시하려고 무진 애썼을 것이다. 처음에는 겁에 질렸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정신질환 탓에 자기 자식을 죽여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엄마들을 여러 보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슬프고 후회스럽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해치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들처럼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재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기억하면서 그 이미지와 그에 따른 느낌을 쫓아갔고 결국 내가 내 아이의 얼굴을 부딪히길 원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거기에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공포가 내 마음에서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나에 대한 비난 대신 동정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 나는 엄마로서 느끼는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내게 전적으로 기대어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를 돌봐야 한다는 의미와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 챙김은 절제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중 다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고도의 비타민 물질과 행동에 기댄다. 그러나 중독 대상에서 탈피하라고 도파민 사용을 멈추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감각들이 몰려온다. 이때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이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챙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경험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다채로운 조화를 만들어낸다. 고통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다양하게 변화하고 결국 자기만의 고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모두의 고통을 대승적으로 아우르게 된다. 나는 로맨스 소설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처음 몇 주 동안 실존적 공포에 시달렸다. 보통 밤에는 책이나 다른 오락거리에 빠져 있는데 그 시간에 두 손을 배 위에 포개놓고 소파 위에 누워 쉬려다가 두려움만 잔뜩 느끼게 되었다. 내 평범한 일상에서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가 그토록 심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연습을 계속하면서 내 정신적인 경계가 점차 느슨해지고 의식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나 자신을 계속 벗어나게 할 필요가 없음을, 그 안에 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자는 자위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성적 중독에 빠진 환자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 기계와 부품들을 전부 챙기세요. 난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모두 넣으세요. 챙긴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폐기장이나 다른 곳에 그 쓰레기통을 가져가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그에 관한 생각이나 충동이나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신한테 도와달라고 비세요. 그런데 무릎 꿇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제이콥에게 일상적인 것과 형 이상적인 것을 한데 모아서 조언했다. 물론 그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분문율을 깬 것이다. 의사들은 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믿음의 힘을 신뢰했고 내 본능에 따라 기도는 카톨릭교 집안에서 자란 제이콥에게 영향을 미칠 터라고 생각했다. 무릎을 꿇으라고 말한 것도 그 안에 육체적인 적응을 작용하는 방법이었다. 그에게 의존을 강요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강박을 깨려는 조치였다. 자기 구속은 제이콥이 자신의 기계를 버리는 행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과 중독 대상 사이의 장벽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자기 구속이다. 자기 구속은 의지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전략이다. 효과적인 자기 구속을 실천하는 열쇠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충동을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쾌락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욕구의 고통이 극심해지면 결정권은 내 손을 떠나게 된다. 그 전에 결단해야 한다. 자기 구속은 현대에 불가피한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고도의 도파민 상품에 한없이 접근할 수가 있다. 담배세, 음주 연령 제한, 코카인 소지 금지법 같은 외부의 규칙과 제재로는 도파민의 유혹을 막을 수 없다. 내 환자들은 자신만의 자기 구속 전략을 나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이야기했다. 어느 때부턴가 난 그 내용을 적기 시작했다. 그렇게 환자들에게 배운 전략을 다듬어서 다른 환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제이콥에게도 기계를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먼 곳에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조언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중독 대상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놓을 수 있나요? 자기 구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물리적인 전략, 순차적인 전략, 범주적인 전략. 그러나 자기 구속은 완벽한 안전장치가 아니다. 심각한 중독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자기 구속 역시 자기 기만, 불신, 엉터리 과학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자기 구속은 바람직하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물리적인 자기 구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버려라.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여정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반은 여인, 반은 새인 세이렌들이었는데 세이렌의 마법 노래는 뱃사람들을 꿰어 인근 섬의 암벽에 부딪히게 했다. 뱃사람들이 무사히 세이렌들을 지나쳐 가려면 노래를 안 듣는 수밖에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그들의 두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범선의 돛대에 묵되 자기가 풀어달라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더 꽉 묶도록 했다. 이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듯 자기 구속의 한 가지 형태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애물을 만들기이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중독 대상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실제로 내 환자들이 나에게 말한 방법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게임기를 차고에 넣어버렸어요. 신용카드는 잘라버렸죠. 오로지 현금만 씁니다. 제 아이패드를 은행 안전금고에 넣어놨어요. 자기 구속의 또 다른 형태는 시간 제한과 결승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등으로 기준을 잡아서 일정 기간으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시간적인 기회를 줄이고 사용의 한계를 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휴일에만 쓸 거야. 주말에만 쓸 거야. 목요일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오후 5시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하면서 다짐하는 시기다. 또는 시간 자체보다는 중요한 사건이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구속할 수가 있다. 생일 때까지, 아니면 과제를 마치자마자, 아니면 학위를 딴 뒤에, 아니면 승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시계가 멈출 때, 아니면 스스로 정한 결승선을 지날 때에만 보상하는 식으로 설계해도 좋다. 코카인을 하루에 6시간씩 무제한 접근이 허용된 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를 점점 더 많이 누르다가 결국 지치거나 죽음에 이른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만 코카인에 접근한 쥐들은 수일간 계속해서 일정량의 코카인에만 기댄다. 다시 말해 매일 단위 시간당 마약을 더 달라고 레버를 누르지 않는다. 이 연구는 중독 대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시간적인 기회를 줄이면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무한 접근으로 귀결되는 소비의 강박 증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특정 대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알아보는 것은 사용 정도를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실제 사용 시간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이식하게 되면 그것을 부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서 더 괜찮은 위치에서 중독을 관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황이 순식간에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도파민을 쫓을 때의 시간은 우습게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다. 내가 환자들에게 회복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물으면 그들은 긴 시간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1년 동안 헤로인을 흡입하던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내가 1년 동안 헤로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 남성은 현재의 순간이 아닌 인생 전체의 궤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매일 하는 행동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다. 한 환자는 10년 후에도 계속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상상하고 나서야 4주간 대마를 끊기로 결심했다. 요즘은 사방에서 도파민이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싶으면 그 다음날 문간에 그게 떡하니 놓여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곧바로 화면에 답이 나타난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알아내거나 답을 찾는 동안 좌절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걸 기다려야 하는 습관을 잃고 있다. 미치라는 내 환자는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 40살이 될 때까지 도박으로 잃은 돈은 10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도박 중독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피해야 될 대상이 스포츠 도박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TV로 스포츠 경기 보기, 신문에서 스포츠면 읽기, 스포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보지 않기, 스포츠 관련 라디오 듣기도 관둬야 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카지노에 연락해서 자신을 입장 불가 명단에 올리도록 했다. 그렇게 중독 대상 장소를 피하는 범주적인 구속 전략을 펼친 끝에 미치는 스포츠 도박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다. 어떤 환자는 항우울제 덕분에 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격 중에 감성적인 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올 수 없게 되자 나를 다시 찾아왔다. 내 처방에 따라 그녀는 항우울제를 끊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폭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바닥에 가까운 감정도 인간다움을 느끼게 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담당한 또 다른 환자는 만성 통증 때문에 옥시콘틴을 10년 넘게 다량 복용해왔다. 상담을 통해 양을 점점 줄여갔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제 아내는 옥시콘틴을 먹으면 음악을 안 들어요. 그 약을 끊은 지금은 다시 음악을 즐깁니다. 저로서는 제가 결혼했던 바로 그 사람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마이클에게 약물을 끊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할 일을 고민하는 게 더 어려웠다.
약물을 끊은 후 그는 한동안 약물로 감추고 있던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렸다. 슬프고 화나고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 땐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더 나빴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는 우연히 찬물 샤워를 했는데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찬물 요법을 검색을 했고 얼음 목욕을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찾아냈습니다. 좀 미친 것 같았지만 저는 간절했죠. 그 사람들의 안내에 따라 욕조에 찬물을 채우고 그 안에 몸을 담그는 수준까지 갔죠. 그랬더니 훨씬 더 좋아서 강도를 높였어요. 욕조물에 얼음물을 더해서 온도를 훨씬 더 낮췄죠. 그렇게 하니까 온도가 10도까지 내려갔어요. 아침마다 얼음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 있다 나오고 자기 전에 그걸 또 하는 습관이 생겼죠.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죠. 처음 5초에서 10초 동안엔 온몸이 비명을 지르죠. 그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죠. 처음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면 피부가 무감각해져요. 그러고 있다가 나온 직후에는 정말 기분이 끝내주죠. 약을 했을 때와 똑같아요. 연구자들이 혈액 샘플을 살펴본 결과 찬물 입욕은 혈장의 도파민 농도를 250%, 혈장의 노르에피네르핀의 농도를 530% 증가시켰다. 도파민은 찬물 목욕 중에 꾸준히 증가했고 목욕을 끝낸 후에도 1시간 동안 증가 상태를 유지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처음 30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한 다음 나머지 30분 동안 정체 상태를 유지했는데 1시간 동안 약 3분의 1로 줄었지만 2시간이 지나서도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를 유지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치는 고통 자극 자체를 잊어먹을 만큼 잘 유지되었다. 극한 추이는 신경 전달 물질의 범위를 넘어서 뉴런의 성장까지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런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반응해서 미세 조직을 바꾼다고 알려진 만큼 이는 정말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긍정적인 기분 조절과 관련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 또한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신경 악교 세포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을 낮추기까지 한다. 6주 동안 쳇바퀴를 돌린 쥐들에게 코카인을 주었더니 쳇바퀴를 돌지 않은 쥐들에 비해 코카인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했고 코카인 사용 빈도가 줄었다. 이는 헤로인, 메스임페타민, 알코올을 가지고 진행한 실험에도 동일하게 관찰됐다. 동물에게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자 자발적인 약물 사용 빈도는 크게 줄었다. 인간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초기에 하게 되는 고도의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다. 동물은 약물에 중독된 이들이 의존을 멈추거나 줄이는 태도에 도움을 준다. 웰빙을 위해서는 침상에서 벗어나 가상의 몸이 아닌 진짜 몸을 움직여야 한다. 내가 내 환자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하루에 30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반론할 여지가 없다. 즉,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알약보다 기분, 불안, 인지,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과훈련 증후군은 지구성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연구되지 않는 증상이다. 지구성 선수들은 훈련량이 너무 과한 나머지 한때 넘쳐났던 엔돌핀이 운동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대신에 보상 저울의 한계에 다다라 작동이 멈춘 듯
고갈된 느낌의 불쾌함만 느끼게 된다. 익스트림, 그리고 지구성 스포츠를 하는 모든 이가 중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대한 중독의 위험성이 그것의 효력, 양, 지속성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저울의 고통 쪽에 너무 오래 기댄 사람들 역시 오랜 동안 도파민 부족 상태에 시달릴 수가 있다.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강력한 형태를 띨 경우 고통에 중독될 위험은 커진다. 나는 이를 치료 중에 여러 번 목격했다. 내가 맡은 어떤 환자는 너무 많이 달리다가 다리뼈가 골절되었는데 그렇게 되고도 달리기를 계속했다. 또 어떤 환자는 쾌감을 느끼고 자기 마음속에 계속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 팔뚝과 허벅지 안쪽을 면도날로 뱄다. 그녀는 심각한 흉터와 감염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배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중독으로 개념화하고 그들을 중독 환자처럼 대하며 치료를 하자 경과가 좋아졌다. 사실대로 말하기는 뇌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쾌락 고통 균형과 강박적인 과용을 이끄는 정신적인 작용을 더 확실하게 의식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행동도 바꿀 수가 있다. 당시에 학생들 수가 홀수여서 나도 학생 한 명과 짝이 되어야 했다. 강의를 줄곧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던 부드러운 목소리의 사려 깊은 남학생과 짝을 이루었다. 그가 상담 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내가 환자 역할을 했다. 그는 내게 바꾸고 싶은 행동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의 온화한 태도는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놀랍게도 나는 늦은 밤에 소설을 읽는 이야기를 감정을 누그러뜨린 채 말하기 시작했다. 다만 내가 읽은 책이나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저는 밤 늦게까지 책을 읽어요. 그게 수면을 방해하죠. 그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내가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그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게 모두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까지도 무엇 하나 확실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또한 친밀함은 그 자체가 도파민의 원천이다. 타인과의 사랑, 엄마 자식 간의 유대감, 성적 파트너와 평생토록 갖는 유대감 등과 관련 있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뇌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 뉴런에 있는 수용기들을 올가매고 보상 회로관을 강화한다. 간단히 말해 옥시토신은 뇌 속의 도파민을 증가시킨다. 제이콥은 아내에게 솔직한 이야기로 다정함과 공감의 반응을 얻어냈다. 이후에 그의 보상 경로에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급증하고 그는 다시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얻은 것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관계의 애착을 강화한다. 반면에 도파민의 강박적인 과용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중독은 고립과 무관심을 낳는다. 여러 실험에 따르면 자유로운 쥐는 플라스틱 병에 갇힌 다른 쥐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쥐의 본능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쥐가 헤로인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우리에 갇힌 쥐를 돕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피오이드의 몽롱한 효과에 취해 동료의 친구를 신경 쓰지 못한 탓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여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거짓말은 결핍의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 지금부터 설명해보겠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 세상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무언가 부족하더라도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유 있는 사고방식이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도 안 지킬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세상은 질서 있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안전한 곳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 된다. 우리는 경쟁적인 모드에 들어가면 장기간의 이득보다 당장의 이득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결핍의 사고방식이다.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즉각적인 이득에 더 끌리고 그런 보상이 어느 정도 먼 미래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은 객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은 여기에 있다. 왜 수많은 이들이 부유한 국가에서 풍요로운 물질 자원과 함께 살면서도 결핍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걸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부는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파민 과부하는 보상을 미루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소셜미디어의 과장과 탈진실의 정치, 바로 이것은 우리의 결핍감을 키운다. 그 결과 우리는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빈곤함을 느낀다. 여유 속에서 결핍의 마음가짐이 생겨나는 것처럼 결핍 속에서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다. 심리적인 여유는 무질세계 너머의 원천에서 비롯된다. 우리 바깥의 무언가를 믿거나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자세,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만들려는 노력은 비록 가난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뒤로 갈수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